내 주제를 알라니까.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겸상을 해. 시어머니가 던진 밥그릇이 제 발치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남편도 시누이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누이는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언니, 그러니까 눈치껏 부엌에서 먹지 그랬어. 엄마 성격 알면서 왜 기어나와? 제 이름은 정혜진. 올해 45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집와서 15년 동안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로 살았습니다. 남편 김성훈, 작은 무역회사 대리일 때 만나 제가 뒷바라지에서 지금은 번듯한 중소기업 상무가 됐지요. 하지만 그가 성공할수록 저의 자리는 좁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던 그 입에서 이제는 냄새난다, 격 떨어진다는 말만 나왔으니까요. 그날은 남편의 승진 축하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장을 봐서 갈비찜이며 잡채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어요. 하지만 정작 파티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님들 오는데 내가 알짱거리면 내 아들 체면이 뭐가 되니? 쥐 죽은 듯이 있어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참았습니다. 늘 참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데려온 낯선 여자를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자. 남편은 그 여자 허리에 손을 두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분은 누구?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남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누구긴 내 사업 파트너이자 새 사람 될 뿐이야. 당신은 이제 그만 나가줘. 이혼 서류는 식탁 위에 뒀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당신 하나 믿고 시댁 식구들 구박 다 견디며 살았는데 돌아온 건 이혼 서류와 내연녀라니요. 어머니, 성훈 씨가 왜 이러는 거예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시어머니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그러고는 밥그릇을 던진 겁니다. 징글징글하다. 야, 얘 끌어내. 빈털터리로 왔으면 빈털터리로 나가는 게 도리지. 어디서 행패야? 결국 저는 쫓겨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닫힌 대문 안에서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이 먹고 있는 그 음식들 다 제 손으로 만든 건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친구도 없었어요. 빗속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걷다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검은 강물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난간을 잡고 올라서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봐요, 무슨 짓입니까? 돌아보니 웬 노신사였습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어요. 누우세요. 살아서 뭐해요? 죽을 용기로 살아봐요. 억울해서라도 살아야지. 그분의 호통에 저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노신사는 말없이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배고프지 않소?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분이 데려간 곳은 허름한 국밥집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았어요. 저는 처음 보는 그분께 제 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고아로 자란 이야기, 식모처럼 산 15년, 그리고 버림받은 오늘 밤까지. 이야기를 듣던 노신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 부모님이라든가. 전혀요. 5살 때 시장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 말고는. 아, 목 뒤에 작은 화상 흉터가 있어요. 뜨거운 물에 데웠다고. 그 순간 노신사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목 뒤를 확인하시더니 와락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혜진아, 내 딸 혜진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국내 굴지의 건설기업 태산그룹의 강 회장님이셨습니다. 40년 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딸을 찾아 평생을 헤매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딸을 찾으려고 고아원 후원을 다니시고 봉사활동을 다니시다가 저를 만난 겁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99.9% 일치. 하루아침에 저는 재벌가 회장님의 외동딸 강혜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내 새끼가 그런 꼴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죄인이다. 이제라도 아비가 다 갚아주마. 그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울고만 있는 바보 혜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전 남편 김성훈의 회사는 태산그룹과의 계약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만 성사되면 대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었으니까요. 김성훈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내연녀까지 온 가족이 계약식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계약 당일 태산그룹 대회의실 김성훈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따라왔더군요.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비서의 말에 그들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근엄한 표정으로 들어오셨고 그 뒤를 제가 따랐습니다. 저는 세련된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고개를 꼿꼿이 들었어요. 어서 오게. 자리에 앉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든 김성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어요. 너 정혜진? 내가 여기 왜 있어? 청소부로 취직이라도 했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당장 커피 타오지 못해?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서 있어?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저를 하대하더군요. 그때 아버지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셨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내 딸에게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는 자가 누구냐? 쩌렁쩌렁한 호통에 김성훈과 시어머니가 얼어붙었습니다. 딸이라니요? 회장님, 그게 무슨? 김성훈이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것처럼 찻잔을 들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파편이 그들의 발치로 튀었습니다. 왜요? 놀라셨어요? 15년 동안 부려먹던 식모가 회장님 딸이라니까 기가 막히세요? 혜진아. 아니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명 좀 해봐. 응? 김성훈이 비굴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쳐냈어요. 여보, 누가 당신 여보야? 당신은 새 사람 찾았잖아. 이혼 서류 기억 안 나? 그건 오해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성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며느라. 아니, 아가씨. 내가 눈이 멀었지.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 성훈이 앞길 좀 막지 말아다오. 그 뻔뻔한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석 달 전 빗속으로 저를 내쫓던 그 사람들이 맞나요? 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은 파기네. 그리고 자네 회사 비리 장부 검찰에 넘겼네. 내 딸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회장님, 제발요. 그들의 울부짖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들어와 끌고 나갈 때까지 그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발악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15년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오던 그날 밤처럼 오늘도 하늘이 흐립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고 되찾은 제 이름이 있습니다. 혜진아,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뒤를 돌아봅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그 사람일 것 같았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혜진아, 나야. 성훈이.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경찰들이 들이닥쳤어. 나 좀 살려줘. 당신 말이면 다 듣는다잖아. 응? 우리 정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이라니요. 김성훈 씨, 제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주제를 알라고. 이제 당신 주제를 좀 알겠어? 당신은 끝이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울리는 벨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또각또각 제 구두 소리가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뉴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TV 화면 속에는 파란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김성훈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축 처진 어깨와 떨리는 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거만하게 저를 내쫓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물꼬리였습니다. 채널 돌려라. 밥맛 떨어진다. 아버지가 혀를 차며 리모컨을 눌러버리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전복죽과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혜진아,
어서 먹어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여야겠어. 아버지는 제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셨습니다. 15년 동안 남이 먹다 남은 밥이나 부엌 구석에서 식은 국을 말아먹던 저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내 건강을 걱정해준다는 것, 그 평범한 일이 이렇게나 눈물겨운 것인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정말 너무 맛있어요. 목이 메어 밥알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다니며 세상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백화점에서 옷도 사입고 미술관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잃어버린 30년, 그리고 고통받았던 15년의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훈의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내연녀 최 씨가 김성훈의 비자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하려다 잡혔다고 하더군요. 서로 내 탓이라며 유치장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사랑이라던 그들의 관계는 돈 앞에서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원사 아저씨가 급히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아가씨, 대문 앞에 웬 할머니가 찾아와서 아가씨를 뵙겠다고 난리를 치는데요. 쫓아내려니까 바닥에 드러누워서 꼼짝도 안 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나가볼게요. 혜진아, 내가 가마. 넌 나갈 필요 없다. 아버지가 말리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에요.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쭈그리고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가 탄 옷.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전 시어머니였죠. 저를 보자마자 그녀가 벌떡 일어나 철창에 매달렸습니다. 아가, 혜진아, 아이고, 내 며느리. 그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야, 너 식모라고 부르던 입에서 아가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무슨 일이시죠? 저를 찾아올 이유가 없을 텐데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제 옷자락이라도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났었나 봐. 귀신이 씌었었나 봐. 우리 성훈이 좀 살려다오. 내가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다면서? 응? 하룻밤 부부도 인연이라는데 15년을 같이 살았잖아.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몸에는 아직도 그녀가 던진 밥그릇 파편에 긁힌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렀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알아누웠을 때 꾀병 부리지 말라고 찬물 끼얹으셨던 거, 친정 없다고 무시하면서 제 부모님 욕하셨던 거, 그건 그때 그 며느리는 죽었어요. 당신들이 죽인 겁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태산그룹 강혜진이에요. 당신 아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고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김성훈 씨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 바로 당신이에요. 아들이 잘못하면 꾸짖지는 못할 망정 같이 며느리 구박하고 바람 피우는 거 부추기셨잖아요. 그 죄가 남은 생동안 뼈저리게 치르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아이고 나 죽네. 천벌 받을련 하고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혜진 이사님, 구치소에 있는 김성훈 씨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거절해 주세요. 더 이상 볼 일 없습니다. 그게 꼭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사님이 잃어버렸던 30년 전 그날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요. 듣고 싶으면 오라고 합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30년 전 5살이었던 제가 시장에서 아버지 손을 놓쳤던 그날, 저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훈이 그걸 알고 있다니요? 그가 저와 만난 건 성인이 된 이후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를 흔들려는 수작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없는 그날의 진실. 어쩌면 제가 길을 잃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구치소 접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수의를 입은 김성훈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 하지만 저를 보는 그 눈빛만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화기를 들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왔네. 역시 올 줄 알았어. 용건만 말해. 내 과거에 대해 뭘 안다는 거야?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김성우는 유리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그 똑똑한 태산그룹 딸이 고작 사탕 하나 때문에 아빠 손을 놓쳤을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당신 시어머니, 아니 우리 엄마가 예전에 젊었을 때 어디서 일했는지 알아? 김성훈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습니다. 바로 태산그룹 회장님 댁 입주 가정부였어.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덮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가정부였다고?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날 엄마가 널 데리고 시장에 갔었지. 기억 안 나?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데려갔던 거. 기억의 파편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 낯선 아줌마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걷던 어린 저의 모습, 그 아줌마의 목소리.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그 목소리, 매일 저를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겹쳐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유괴였고 유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바로 15년 동안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은 시어머니였다니 놀랐나 보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알아? 김성훈이 킬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널 버리고 오면서 챙겨온 게 하나 있어. 내가 차고 있던 그 비싼 목걸이 말고 내 주머니에 들어있던 거. 그걸 우리 엄마가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아? 김성훈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나 여기서 꺼내줘. 그럼 그 물건 당신한테 줄게. 그게 있으면 당신 아버지 아마 뒤집어지실걸? 거래. 웃기지 마세요.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감형을 받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구치소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성훈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더 잔혹한 응징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으니까요. 아버지를 흔들 수 있는 물건, 그게 무엇이든 제 손으로 찾아낼 겁니다. 김성훈을 꺼내주는 일 따위는 절대 없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버지의 비서실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성훈의 어머니, 박말순 씨, 지금 당장 어디 있는지 찾아주세요. 쥐구멍에 숨었어도 찾아내야 합니다. 태산그룹의 정보력은 무서웠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그녀의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구역 다 쓰러져가는 쪽방촌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검은 우산을 쓰고 좁고 지저분한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습한 기운이 코를 찔렀어요. 수행원들이 앞을 막는 취객들을 밀어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사님. 낡은 나무 문 앞. 안에서는 TV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누구세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시어머니, 아니 박말순이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어버린 몰골이더군요. 방바닥에는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를 확인한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혜진아, 아가, 내가 여긴 어떻게? 찾는 건 일도 아니죠. 어머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신발을 신은 채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성훈이가 말했니? 내놓으세요. 30년 전 내 주머니에서 훔쳐간 거, 그리고 날 버린 이유 똑바로 말해요. 박말순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놓으마.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 성훈이 합의서 써줘라. 그리고 나 살 집 하나만 해줘. 그러면 다 줄게. 그거
내 아버지한테 아주 중요한 거야.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거래를 하려 하다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제가 손짓하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와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엎고 이불을 털고 낡은 가방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집에서 행패야. 경찰 불러. 박말순이 악을 쓰며 경호원 팔에 매달렸지만 종이장처럼 밀려났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지금 당신 나한테 금품 요구하고 협박한 거 녹음 다 됐으니까. 30년 전 유괴는 공소시효 지났을지 몰라도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은 현행범이야. 제가 차갑게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찾았습니다. 한 경호원이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양말 뭉치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꼬질꼬질한 손수건에 쌓여있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박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녀보다 빨랐습니다. 물건을 낚아채 손수건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낙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사파이어 브로치였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작은 쪽지 한 장. 브로치를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섬광처럼 터졌습니다. 엄마, 이거 예쁘다. 우리 혜진이 주머니에 넣어둘까? 잃어버리면 안 돼. 30년 전 그날 어머니가 제 옷에 달아주려다 주머니에 넣어주셨던 아버지의 결혼기념일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어린 제가 썼던 편지였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혜진이가 사랑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물건들,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 유품이라며 찾으셨던 그 브로치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걸 잃어버렸다며 자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였어? 고작 이 보석 하나 때문에? 저는 붉어진 눈으로 박말순을 노려보았습니다. 고작 이거 탐나서 5살짜리 애를 낯선 시장 바닥에 버리고 왔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간 이유가 겨우 이거였냐고. 제 고함 소리에 박말순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 잘못했다. 그때는 눈이 뒤집혔었어. 사모님이 혜진이 너한테만 비싼 걸 주니까 그거 하나면 빚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떼어놓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찾을 줄은 몰랐다. 입 닥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당신 아들이랑 똑같이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게. 협박, 공갈, 그리고 절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다 갖다 붙여서라도 절대 못 나오게 할 거야. 저는 브로치와 쪽지를 소중히 쥐고 방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혜진아, 한 번만 받아오. 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어린 날에 제가 불쌍해서, 그리고 평생 딸을 그리워했을 부모님이 안쓰러워서요. 본가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 계셨습니다. 혜진아, 왔니? 안색이 안 좋구나. 저는 말없이 아버지 책상 위에 손수건에 쌓인 브로치와 쪽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건을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펼치는 순간 아버지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브로치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쪽지를 읽으시더니 안경을 벗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내 엄마가 죽는 순간까지 찾았던 거야. 혜진이 내가 사라지던 날 너한테 줬던 거라고. 이걸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아니요, 아빠. 그 여자가 훔쳐갔었어요. 이것 때문에 저를 버린 거래요. 저는 아버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혜진아. 아비가 널 지키지 못해서 그 모진 세월을 겪게 해서.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씻어내듯 밤새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눈물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저는 태산그룹의 복지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 갈 곳 없는 미혼모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김성우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박말순 역시 제가 건 추가 고소들로 구속되어 늦은 나이에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산소에 갑니다. 엄마, 저 왔어요. 따스한 햇살 아래 비석을 닦으며
말을 건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고 제 손으로 다시 쓴 행복한 미래가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난 15년의 고통은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시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기는 반드시 벌을 받고 잃어버린 제자리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머니가 볼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네요. 저는 활짝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마. 두 손을 꼭 잡고 내려가는 길.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이게 진짜 제 인생입니다.